김원TV에서는 조두순 관련 거주지 루머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원TV에서는 이영호 군의 아지트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기사를 먼저 읽어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대생이 일주일째 연락이 두절되어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3시에 학과 종강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전북 모 대학 4학년 이모 씨가 전주시 금왕동 전주대 사대부고 근처에서 실종됐다. 이 씨는 전날 저녁부터 사대부고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강 모임을 함께했던 동료 강모 씨는 평소보다 우울해 보였으나 특이점은 없었다며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하겠다며 집으로 향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이 씨의 가족은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이날 오전 12시에 덕진경찰서에 신고했다.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모두 미스터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진 사람은 있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참 많은 의문점만을 남긴 채 미제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2년 전 방송 이후 얼마 전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송이 되며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물음표라는 걸 제시했던 이 사건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고 좁혀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디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합쳐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본 방송은 향후 진행될 스피커라는 방송의 이전 방송이며 이윤희님의 피해자 대표분과 연락을 하여 함께 방송을 준비하는 1차 방송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방송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일단 전달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3가지 섹션으로 분리할 건데 한 가지 기점을 둘 거고요. 그 기점 이점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질문들, 1차 질문. 두 번째는 그 기점 이후에 대한 상황들. 여기서도 이상한 것들이 있어. 난 이런 게 궁금해요. 라는 질문들. 그리고 3번째입니다. 저희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누구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누가 범인 같아, 누가 범인 같아, 누가 범인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을 잡다 보면 이야기가 너무 중구난방 길어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범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때 그 범인의 동기가 뭘까? 목적이 뭘까? 그리고 계획일까? 혹은 우발일까? 혹은 면식일까? 비면식일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자 합니다. 해서 그 3번째 이야기, 범인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아 총 3가지 섹션의 질문을 받은 이후 저희는 피해자분 가족분들 그리고 대표이신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현장 확인까지 마쳐서 스피커라는 방송을 2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영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추론,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궁금,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점이 이상해, 이 점을 확인해보고 싶어요 라는 질문으로 많은 제보,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뼈대입니다. 모든 상황, 진술, 목격자를 전부 다 뺀 그냥 프레임만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건입니다. 전북대 수의학과 졸업반 이윤희 양은 2006년 6월 5일 늦은 저녁 전북대 주변에 있는 호프집에서 종강 파티에 참여한 건 사실입니다.
종강 파티가 끝날 무렵인 6일 새벽, 즉 5일에서 6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새벽 2시 20분경, 물론 이 시간도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일단 2시 20분경 이윤양은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사라집니다. 6월 8일입니다. 6월 8일까지 학교에 나타나지 않는, 왜 나타나지 않지? 라는 생각에 이윤양을 걱정한 친구 4명이 원룸에 방문합니다. 바로 K군, 그리고 S양, 그리고 S군, 그리고 K양입니다. 이 4명이 함께 원룸에 방문한 것으로까지 확인됩니다. 그리고 6월 8일 오후 12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소방관에 의해 원룸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당연히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지만 그 안에는 이윤희 씨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실종 상태인 것이죠. 자, 모든 프레임을 다 뺀 그냥 겉뼈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석이라고 할 건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윤희 양은 분명 종강 파티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즉 6일 새벽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경우만 놓고 보면 가능성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비면식범에 의해 집으로 가다가 범죄가 발생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물론 면식범에 의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범행도 가능해집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바로 이 종강 파티에서 사라진 이윤희 양. 그 전까지 목격이 됐으니까 말이죠. 여기를 저희는 기점으로 잡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 사이에 확인된 시점이니 말이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 6월 5일 종강 파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기 그 이전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2006년 6월 2일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입니다. 과외를 마치고 원룸으로 향하고 있던 이윤희 양은 오토바이에 날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가방 날치기였죠. 납치당한 장소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윤희 양이 살고 있던 원룸에 골목 올라가기 전쯤이다라고 유추만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잠시 후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날치기를 당하고 따라오던 동승 차량, 함께 옆에 있던 차량에서 옆에 있는 차량을 타게 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함께 날치기범을 추적했지만 골목길로 들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놓쳤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행적도 중요한데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인 남성의 여자 애인 추정입니다. 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윤희 양이 말이죠. 근데 전화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윤희 양이 어디로 갔냐면 바로 K군의 숙소 쪽으로 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K군의 숙소 쪽으로 향해 가서 그 안에서 뭔가 도움을 요청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자동 잠금 장치가 있어서 도움을 못 구하고 본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즉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인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방이 없어졌으니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그 휴대폰의 최종 발신지는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 삼성회관입니다. 해서 이후에 K군과 함께 전북대를 돌아다닌 것까지 확인도 됩니다. 결국 핸드폰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전 과외 끝나고 걸어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라는 이윤희 양이 직접 쓴 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뭐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죠. 이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결국 학과 선배이자 친구인 L군에게 핸드폰을 6월 6일 이제 중고 핸드폰 하나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못 받았지요. 그 전에 사라지셨으니 말입니다.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문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던져질 겁니다. 나 이거 질문해야지. 하나, 왜 K군한테 간 거야? 사실 이거 이유는 전혀 모릅니다. 물론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갔다라고만 알려져 있을 뿐이지 그 이외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동승한 남자에 대한 갑자기 도와준 그 남자 이상한데? 라고 했던 그 남자에 대한 알리바이는 명백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궁금해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날치기한 가방에서 이윤희 씨의 뭔가 원룸 정보가 있지 않을까? 제 2차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닐까에 대한 문제인데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던 신분증의 주소는 법적 주소인 남양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원룸 주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룸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네일 수 있겠는데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카드 명세서가 날라온 게 가방 안에 있거나 핸드폰 요금 명세서가 날라온 게 안에 있거나 한다면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죠. 그런 주소에 원룸 주소가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그게 있지는 않을까라고 유추할 정도입니다. 그것 빼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정확한 건 신분증 가지고 집을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날치기 범인이 만약에 비면식범이라면 이라는 생각은 갖고 계십시오. 면식범보다는 비면식범일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인데 2006년 6월 2일부터 이윤희 양은 어떤 상황일까요? 정확히 6월 3일입니다. 새벽부터 이윤희 양은 누구와도 연락을 못합니다. 핸드폰이 없습니다. 6월 6일이 되어야 핸드폰이 생기는 상황이지요. 그 중간에 모임도 있고 실험도 있고 학교 과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 양이 항상 써야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 물론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윤희 양이 가장 많이 써야 됐던 건 그래서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로 수시로 확인할게, 자주자주 확인할게, 게시판에 올려줘. 당시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와 그리고 같은 학과의 게시판 카페를 자주 확인하셨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건 당시에 이윤희 양이 꼭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전까지의 상황, 첫 번째 섹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후에 난 이거 이외에 난 궁금한 게 있어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에게 첫 번째 섹션에 대한 질문으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저희가 피해자 가족분들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저희는 기점을 종강 파티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종강 파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종강 파티 당시에 이윤희 양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종강 파티에 대한 약속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되어 있었겠죠. 컴퓨터로 얘기했다던가 혹은 미리 사전에 연락이 됐다던가 혹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연락을 했다던가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던가 핸드폰이 없는 상황이니 말이죠. 그리고 이 핸드폰이 없다라는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동기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글도 올렸고 그리고 이 핸드폰이 없어진 지 며칠 지난 상황이시죠. 자, 상황에 대한 배경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2006년 6월 5일 전북대 주변에 있는 호프집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종강 파티가 끝나는 게 6일 새벽 2시 20분경이라고 했는데 우린 거기까지가 팩트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건 그 이외의 얘기도 있지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목격자이자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K군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갔던 사람, 핸드폰을 같이 찾으러 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실종이었던 당시 이윤희 양은 교수님께 인사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호프집 자리에 그냥 둔 채 자리를 떠나서 호프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방을 가지고 뒤따라 호프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봐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함께 움직였던 공간은 이쯤에 있는 호프집입니다. 자, 진술대로만 얘기를 해보면 그 안에서 갑자기 이윤희 양이 가방을 두고 그냥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프집을 나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윤희 양이 K군에게 이제 자리가 다 끝나가는 거야? 라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K군은 교수님이 계산하는 모습을 카운터에서 하는 걸 보고 그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갑자기 이윤희 양이 자신의 가방을 둔 채 자리를 나서서 K군이 가방을 들고 따라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호프집의 계단을 내려서자 대로변이 있는 곳, 바로 이쪽입니다. 이 대로변이 있는 공간까지 약 100m의 거리를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왜 뛰느냐라는 말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고, 그래서 K군도 그냥 더 묻지 않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원룸까지의 길인데 아마 이동 동선으로 따지면 이런 동선,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넌 뒤 이쪽의 동선을 따졌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까지 함께 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당시가 새벽 2시 30분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행자는 많이 없었다. 그냥 빨리 지나다니는 새벽에 있는 자동차들만 있을 뿐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K군의 이제 진술은 이윤영의 가방을 들고 A자동차 공업사 앞까지만 바래다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 이후 이윤양이 빨리 이제 들어가 라고 해서 알았어 라고 하며 그곳에서 가방을 넘겨주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곳을 여러분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에요. 현재는 좀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업사가 보이실 거고, 이제 사이로 올라가는 길, 여기 길로 봤을 때 조그맣게 올라가는 길도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앞에서 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로변이 여러분도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그때 당시에 새벽인 겁니다. 현재 이 로드뷰는 2010년 겁니다. 그럼 이때 당시 이들은 이 앞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이 앞까지 함께 이들은 오게 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K군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와서 있다가 이제 그만 가 라고 얘기를 했고, 가방을 전해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윤양은 그렇게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K군의 집은 여기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자신의 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K군은 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원룸으로 가는 척 하다 되돌아와서 이윤양의 머리가 사라질 즈음 몰래 뒤따라가 골목길을 올라서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원룸으로 들어가는 걸 확실하게 보았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진술 상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제 입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업사의 길을 따라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옆쪽 길까지 함께 따라 올라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 안, 원룸까지 들어가는 걸 함께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사람이 걱정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리고 원룸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걸 보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격자가 바로 K군입니다. 여기가 K군의 진술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당연히 궁금해할 사항이 있습니다. 약간 심리적인 파트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하나, 아니 가방을 두고 왜 나가? 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갑자기 가방을 두고 수닥 나가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술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이 좀 신경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가방이나 소지품을 둔 상태로 바깥으로 갑자기 나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일까라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행동 패턴은 뭐야 하고 따라 나가는 모습이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거기 안에 있는 가방, 소지품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에서는 과거의 이야기도 좀 꺼내면서 K군이 이윤희 양을 약간 여왕 떠왔듯이 많이 그런 적이 있었다. 짐을 많이 들어준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 전에 이제 거의 끝나가느냐라고 얘기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라고 얘기했지만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이야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선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신경이 쓰여서 그랬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K군의 진술입니다. 그게 의심이 간다라고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K군의 진술입니다. 이윤희 양이 나간 걸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술집 안에 있었을 때 또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붙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M양이라고 있었는데 M양은 K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윤희 양하고 나하고 같이 데려다 줘. 그리고 K군도 그걸 알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M양이 옆에 있는 사람의 핸드폰을 전화를 빌려서 김군에게 전화한 것, K군에게 전화한 게 확인이 되는데 그 시간에 2시 40분입니다. 전화는 물론 받지 않았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황적인 상황입니다. 전화는 안 받았을 수도 있으니 말이죠. 누구를 의심하자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을 먼저 한번 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제3자의 납치설, 즉 이윤희 양이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걸 지금 먼저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이윤희 양이 집에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되면 K군은 정말 이상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을 들어갔다고 진술을 했으니까 말이죠. 집으로 가는 길에 납치를 당했다라는 상황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땐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믿어야 될 상황 중에 하나는 집 안에 들어갔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기는 봤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면 분명 범인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오후 12시 친구들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관에 의해 원룸을 강제 개방합니다. 즉 문을 부시고 들어간 거죠. 비밀번호 키를 부시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윤희 양이 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6월 8일 날 누가 왔을까? 누가 왔을까요? 그 장소에. 바로 이들입니다. K군, S양, S군, K양. 이들 4명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사항들도 또 존재합니다. 하나, 우리 그냥 예상적인 건데요. 의문점인 겁니다. 하나, 누가 들어가자고 했지? 누가 집에 가보자고 했지? 그리고 누가 문을 개방해보자고 했지? 누가 신고해보자고 했지?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 4명의 행동도 분명히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들 4명은 이 안에 도착해서 신고를 한 이후 2명은 떠납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둘은 떠났습니다. 그럼 집 안에는 누가 남았을까요? 집 안에 남은 사람은 둘입니다. 자, 그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윤양의 집 안에 둘은 남아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한 이유는 집이 굉장히 지저분해 있었다. 꽃다발도 떨어져 있었고, 강아지의 배변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 강아지도 바깥으로 나와 있었고, 왠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경찰에 청소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청소를 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누가 청소를 하자라고 했을까도 궁금합니다. 이들 중에 말이죠. 자, 그러면, 청소에 대한 의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상황을 더 전달해 보겠습니다. 의문점 첫 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곳에서 사라진 게 하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바로 찻상입니다. 사실 이 찻상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이게 정말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나 6월 13일경쯤에 이윤양의 아버지께서 원룸 주변을 살피다가 이 공간에서 발견을 하셨습니다. 깊숙한 데 감춰져 있는 모습인데 그 상에 발은 다 빠져 있는 거였죠. 네 다리가 빠져 있는 상황. 근데 이거에 대해 범인이 한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을까? 이윤양이 직접 버렸을까?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찻상은 누가 버렸다? 이게 도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찻상이 마지막까지 언제 존재했냐는 겁니다. 진술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과 증언 그리고 물건인데요. 이윤양이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다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6월 5일 저녁에 종강 파티를 갔죠. 6월 5일 12시에 같은 반 실험조였던 제이양과 함께 아침에 등교했다가 나 실험 메모지 놓고 왔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6월 5일 12시에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6월 5일 12시입니다. 원룸 안에 그때 당시에 들어오셨는데 제이양의 진술에 따르면 나는 그때 당시에 잠깐 침대에 걸쳐 있었는데 찻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찻상 위에 커피잔이 하나 있었고 커피가 흘러 넘친 것까지 있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6월 5일 12시에 찻상과 커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6월 5일 낮 12시에 그걸 봤고요. 6월 5일 낮 12시 이후에 이윤양은 집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예요. 근데 6월 8일 날 친구들 4명이 119 구조대원과 함께 현관문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 찻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시간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분명 6월 5일 12시까지 존재했던 이 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없앴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왜? 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빠졌다, 어떻게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의문점 두 번째입니다. 당시 사라진 옷과 신발이 존재합니다. 입었던 옷이 아예 사라진 건데 당시 이윤양이 입었던 옷이 이 옷으로 판단됩니다. 이 옷도 이전에 입었고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으로 확인돼서 그런 건데 경복궁에 놀러간 게 5월 31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났던 상황이었죠. 근데 6일에도 이 옷을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집안에서 이 옷이 없습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종합해보면 옷을 입고 그대로 들어갔는데 벗지도 않고 그대로 사라진 겁니다. 아예 말이죠. 그럼 이윤희 양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상태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게 사실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세 번째, 바로 검색입니다. 컴퓨터 사용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로그 기록인데요. 그 아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정보를 얘기해 주셨죠. 자, 여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했던 걸로 추정되는 시간을 로그 기록을 확인해 보면 단 3분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0분가량은 켜진 상태로 있다가 새벽 4시 21분 누군가가 강제로 전원을 끈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이에 검색한 건 성추행 및 112, 지식인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6월 4일 밤 10시 48분에서 그리고 6월 8일 오후 3시 4분 사이에 기록들이 사라진 게 이번에 확인이 됩니다. 누군가가 기록을 삭제했다라는 게 확인됐죠.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당시 그걸 방송을 한 걸 보고 좀 자세하게 체크를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 확인해보면 6월 8일 날 2시 18분에 컴퓨터를 킨 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6월 8일 2시 18분에 컴퓨터를 켰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 잘 생각해보면 12시경에 문을 개방했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 28분에 누군가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연락을 받고 전주에 약 5시가 넘은 6시가 다 돼서야 도착을 했고 컴퓨터를 킨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연하죠. 시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6월 8일 오후 2시경에 경찰 및 119 대원이 문을 개방했고 딱 둘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 6시에 가족이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도대체 누가 컴퓨터를 켰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 컴퓨터를 켰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 켰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게 실수로 켰을 수도 있습니다. 뭐 청소를 하다가 눌렀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100번, 1000번. 왜냐면 누군가가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곳은 원룸 구조입니다. 이 좁은 환경 속에서 누군가가 컴퓨터를 켜고 그걸 지우려고 행동을 했다라는 건 티가 나는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모습이죠.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로그 기록을 하나 확인해보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요. 그 편집본을 확인해보면 저희도 이제 그 알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보면 5시 5분과 7시 28분에 또 킨 흔적이 확인됩니다. 약 5시 5분 몇 초 정도로 확인이 되는 게 있는데 7시 28분은 가족이 컴퓨터를 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가족들이 6시 이후에 와서 컴퓨터 켰다고 했으니 말이죠. 근데 5시 5분은 누가 켰을까요? 5시 5분도 누군가 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잘 해봐야 할 게 이 사이에 움직이는 동선을 봤을 때 누군가가 이동을 했다. 그 이후에 문을 부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얼을 누르는 암호키는 새로 맞춰놨고 그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주었고 5시 5분에 누군가가 다시 한번 컴퓨터를 접속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로그기록 왜 지울까요? 이거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6월 4일 밤 10시 48분 이후에 기록을 지웠는데 성추행과 112는 안 지웠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6월 4일 밤 10시 40분을 특정해서 지웠다라고 유추하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 4일 밤 10시 48분 이윤양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6월 3일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알려달라. 이윤양은 집에 있을 때 컴퓨터와 메신저를 통해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6월 4일 밤 10시 48분 이후에 누군가와 대화를 했거나 누군가와 함께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날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입니다. 왜 지웠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K군의 증언에 따르면 이윤희 씨가 원룸에 도착한 시각이 6일 새벽 2시 35분이다라고 했는데 컴퓨터를 킨 거는 새벽 2시 59분입니다. 시간이 꽤 편차가 납니다. 원룸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은 건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24분이란 시간이 벙 뜨는 거지요. 그리고 24분이란 시간이 벙 뜨다가 갑자기 컴퓨터를 켰고 두 가지를 검색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이후에 꺼졌다는 것도 매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운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의문점
네 번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벽을 봐주십시오. 저기 화살표가 바로 꽃다발이 걸려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에 번호키를 부수고 들어왔을 때 S양이 바닥에 떨어진 마른 꽃다발을 확인하게 됩니다. 생활 선물 받고 예쁘게 건조됐다라고 해서 벽에다 걸어놓은 거였거든요. 저게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높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아닌 이상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죠. 누군가 정말 이렇게 들어서 빼는 게 아닌 이상입니다. 근데 저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제로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는데 말이죠. 의문점 5번째입니다. 바로 빨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빨래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된 이유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진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 잘 들어보시면 진짜 이상한데요. 자, 이은희 양의 가족이 원룸에 도착했던 게 6월 8일 오후 6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밤이 되어서 잘 준비를 하려고 확인해봤더니 집에 이불이 없어서 뭐지 하고 세탁기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불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이불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불은 바로 K양이 한 겁니다. K양이 당시에 집을 뭐 하면서 뭐 있다가 그냥 그 안에 넣어놓은 거죠. 좀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불이 있네 라고 하고 그걸 들었는데 그 이불 밑에 수건 4장과 속옷 1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즉 K양이 이불을 넣을 당시에 그 밑에 바로 세탁기 안에 수건 4장과 속옷 하나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왜 의문점이냐라는 얘기가 되냐면 하나, 이윤양의 집의 환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건조대에 있는 새 수건도 여러 개 있었는데 왜 수건 4장과 속옷 1장만을 빨려고 10kg 드럼 세탁기, 이런 통 세탁기에 왜 돌렸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빨았는데 왜 건조대에 꺼내지 않았지? 세 번째, 6월 5일 낮 12시에 제이양이 들렸는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 책상 앞에 있던 빨래대를 세탁물이 사라졌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없어진 세탁물도 존재하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6월 8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일 무서운 얘기였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낮 12시에 당시에 원룸의 주방 정리를 하고 있던 S양이 아무 생각 없이 세탁기 뚜껑을 열었을 때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 물론 이거 진술입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S양의 진술은 그랬습니다. 정리하다가 열어봤는데 세탁기 안에 탈수되어서 동그랗게 붙은 세탁물들이 있었어요. 세탁물에 동그랗게 붙잖아요, 돌리면. 근데 그게 수건 4장하고 팬티 1장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양이 아니었는데 절대로 그 정도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4장 그리고 속옷 1장만 남았거든요. 이 진술대로면 그 사이에 무언가가 사라진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 중에 무언가가 없어진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누군가 청소하면서 버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또 드는 대목인 겁니다. 누가 청소하자고 했을까요? 누가 그 집에 가보자고 했을까요? 우린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프레임으로 하나, 종강 파티 전 그리고 후에 대한 이야기의 섹션을 하나, 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사항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도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저희도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저희가 세 번째 섹션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범인의 심리적인 패턴입니다. 범인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누가 범인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 이상해. 이 사람 이상해. 아니요. 한 사람 놓기 시작하면 누구? 뭐야, 거기 있었던 혹시 술집에 있던 누구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지목하기 시작하면 경우의 수가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범인의 그림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의 그림을 그려놓고 도대체 그 범인은 이윤희 양을 어떻게 노렸을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말이죠.
자, 저희 범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얘기해보기 전에 이윤희 양의 상태부터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종강 파티는 계획된 일정으로서 수첩은 나중에도 발견됐지요. 그 알을 봤더니 나왔습니다. 세 번째, 소매치기를 당한 상황이라 핸드폰은 존재하지 않고 컴퓨터로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번호 암호키였습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범인은 이윤희 양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았을까요? 저희가 왜 이 이야기부터 질문을 던지고 싶었냐면, 만약에 범인이 이윤희 양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모르는 건 좀 차이가 나누어집니다. 모른다라는 가정을 깔게 되었을 때는 한 가지죠. 외부에서 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해서 문이 열렸거나, 나야 라고 해서 열렸거나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번호를 모를 때입니다. 혹은 몰래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 거죠. 이럴 경우의 수밖에 말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강아지가 엄청 짖었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큰 소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는 진술이 없었습니다. 이 원룸 내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되게 조용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분명히 잡았습니다. 이윤희 양이 원룸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한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런데 이윤희 양이 원룸에 들어왔다는 조건에서 비밀번호를 먼저 초점을 맞춰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밀번호를 안다라고 생각해보면 패턴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보셨을 때 뭔가 로그 기록을 삭제했어, 집을 뭔가 삭제하고 청소하고 뭔가 조작한 것 같아, 찻상을 또 어떻게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스테이징, 현장을 조작하는 모습이 보여,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6월 6일 실종이었죠. 6월 8일 낮 12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강제 개방이었죠. 범인이 만약 이윤희 양의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6월 6일 이후에도 집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비밀번호를 아니까 말이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근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가정해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올 때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수로 들어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경우의 수를 깔겠습니다. 심리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분명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서 만약 비밀번호 알았다면 이후에 문이 강제로 개방됐을 때 그 안을 청소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범인이 집 안에 같이 들어와 있었을 때 행동 패턴을 생각해보면 범인은 바깥으로 못 나간다.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범인은 이윤희 양을 이동시킬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어야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냥 우연하게 집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저질렀을 때 이윤희 양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다시 들어오면 비밀번호를 모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들쳐업고 나가기에는 당시의 시간이 새벽 4시 반, 이때쯤 오프가 된 거니까 위험합니다.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 있고요. 분명히 비밀번호를 모르는 범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선 본인이 모든 걸 준비한 채 와야 됩니다. 싹 다 말이죠. 유기할 수 있는 도구, 이동시킬 수 있는 도구, 차던, 리어카던, 아니면 가방이던 뭐든 다 준비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힌 범인은 그 이후에 그 집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집에 와봤는데 생각보다 자신이 봤을 때 범행 흔적이 보여 그걸 은폐하려고 삭제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 비밀번호를 모른 채 들어갔다. 이윤희 양과 있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자신이 도구와 혹은 왜냐면 2시간 이후에 컴퓨터 전원이 꺼졌죠. 2시간 이후에 돌아와야 된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 문이 어떻게 하면 잠기지 않을까를 생각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 문이 강제로 닫히지 않게 하는 방법. 뭐 예를 들자면 안에 있는 건전지를 싹 다 없애서 아예 먹통이 되게 만든다. 둘, 비밀번호를 변경시킨다. 자기만 아는 비밀번호겠죠. 비밀번호를 변경시킨 상태로 나간다. 그리고 도구를 준비하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그 이후의 행동을 처리한다. 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처리를 했을 때의 가능성인데 저희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이틀의 논리입니다. 6월 6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와서 정리하지 않았다라는 그 모습이죠. 그 사이의 시간에서는 왜 범인의 집 안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왜 들어오지 않았었을까? 모든 사람과 함께 들어와서 왜 청소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범인이 남긴 흔적에 대한 건 우리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삭제했습니다. 컴퓨터 로그 기록을 삭제했다라는 건데 이게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저희도 이걸 전문가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생각을 좀 넓게 갖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하나, 삭제한 사람이 범인이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야 이거 지워야겠다 빨리. 생각해보니까 내 흔적이 남았어. 이거 나 의심받겠다. 그래서 삭제한 경우입니다. 둘, 이게 대부분 사건들이 많이 꼬일 때 나오는 것들인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거짓말이 낳는 알리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범인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의 사건, 당시의 정황에서 자신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및 정황이 그 안에 공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은폐하기 위한 사람, 즉 자신이 오해를 받을까봐 일부러 그걸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는 집단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진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죠. 거짓말에 대한 깊이의 차이인 겁니다. 자신의 불리함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지 혹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로그 기록 삭제에 대한 문제가 어느 쪽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초적인 문제로 가볼까요? 범인의 목적이 뭘까요?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범인의 목적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지? 이윤희 양이 왜 범죄의 대상이 됐을까요? 이윤희 양에게 무언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이윤희 양은 금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집 안에 당시에 과외비로 받았던 현금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금품 범죄가 아닙니다. 그럼 금품 범죄가 아니면 범인의 목적은 뭐만 남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까지 일으켜야 됐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별다른 게 없습니다. 분명 힘의 우위로 봤을 땐 이윤희 양보다 힘의 우위가 더 강한 사람이 저지른 범행 같은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성과 관련된 부분, 치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떠오르는 거 하나, 면식. 이렇게 되면 면식일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비면식이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범죄가 매우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범주를 여러 가지로 열어봤는데 범행의 목적성이라는 걸 봤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로그 기록부터 움직였던 출입 기록, 비밀번호에 대한 기록, 이윤희 양의 집에 누가 들어갔을 것까지 생각해봤을 땐 면식범일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까지 다 던져놓고 보면 우리한테는 이 사건의 범인의 목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치정일 수도 있고 원한일 수도 있죠. 살인이라는 게 말이죠. 그럼 범인은 이윤희 양에게 어느 정도 감정의 선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감정에선 이런 일을 저지를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범인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범인의 심리인데, 그럼 범인은 우발이었을까요? 계획이었을까요?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을까? 근데 그렇다고 치기엔 그 이후의 정리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면 우발적이었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남은 증거들을 청소한 걸까?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청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범인의 증거가 됩니다. 세탁물이 없어졌다. 세탁을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로그 기록을 삭제했다. 집 안을 들어온 사람이다.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면식이다. 감정선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이 나타나는 범인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범인의 모습이 어떤 느낌이십니까?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 번째 섹션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누구를 지목하는 게 아닌 범인인 겁니다. 범인의 모습을 그렸을 때 하는 행동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렇게 저희는 총 3가지 섹션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난 이런 점이 궁금해요. 이런 점이 궁금해요. 저희에게 이 제보 메일로, 제보 카카오톡 밑으로 나오는 내용으로 저희에게 가감없이 보내주십시오. 첫 번째 섹션에선 이런 게 궁금해. 두 번째 섹션은 이게 궁금해. 그리고 세 번째 범인의 심리 추론에선 이게 궁금해. 이 내용을 전해주시면 저희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직접 피해자 가족분들께 질문을 던진 뒤 저희가 이 내용을 스피커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되게 억울해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기억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일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해서 이 사건의 범인 혹은 이 사건에서 누군가가 분명 알고 있는 진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좀 위험할까봐 거짓말할 수도 있었던 내용들, 그 거짓말 하나하나가 사실 올바르게 다시 바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진실이 무엇일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제 사건은 누군가의 기억에 잊혀졌을 때 진짜 완벽한 미제 사건이 됩니다.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방송도 관계자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끝까지의 내용이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을 때 진짜 만약이에요. 범인의 행동 패턴의 심리 분석을 얘기를 했을 때예요. 범인이 4시 반, 그러니까 거의 5시 가까워졌죠. 그때 컴퓨터 전원을 강제로 끈 게 범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범인이 아니면 뭐 어쨌든 강제로 끈 사람. 근데 그 6월 6일 그날 새벽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과연, 그러니까 범인의 심리 상태 얘기예요. 범인이 일반적으로 새벽 5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에 만약에 자신이 저지른 어떤 범행죄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가정에 그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을 그런 뭔가 용기가 있을까? 범인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면 이게 시간이 5시에 가까워진다라는 이야기는 외부에 그만큼 노출될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범인들이 시신을 유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시간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누군가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적인 면을 따질 때는 새벽 2시, 새벽 3시 이런 쯤에 대한 시간이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5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혹은 그 동네에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들, 뭐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과연
무시하면서까지 움직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인의 심리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른 건데, 저도 이걸 이제 이렇게 만나고 나름대로 얘기 듣고 전달받으면서 한 건데, 대부분 범인들은 심리적 패턴이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범인이 대부분 시신 유기할 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시신 유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멀리 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범인들이 시신 유기를 하려고 결정을 내릴 때 산? 바다? 어디? 그럼 낮에 밤에 산에 가서 밤에 시신을 묻어? 불가능해요. 밤이 왜 안 되냐면 시신을 들고 가는 것도 문제고 그 산까지, 그리고 그 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산에 올라가서 시신을 묻으려고 해도 산은 깜깜하거든요, 그 안에가. 그러면 랜턴이든 불을 켜놔야 되는데 불을 켰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노출될 확률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 시신을 유기할 때는 매장보다는 대부분 그냥 일반 유기를 많이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거고, 그게 행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던져놓고 나오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은 거고. 그래서 그거 이외에 대부분 바다를 떠올리잖아요. 바다도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를 생각하면 해수욕장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먼 바다가 아니에요. 다 바다면은 다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쪽에, 우리가 있는 바다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게 아닌 이상 다 물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띠기 때문에 해수욕장 같은 그럼 유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없어서 대부분 시신을 유기하는 공간을 범인들이 찾을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정적인 장소이자,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가장 먼 곳, 그게 안정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트렁크에 시신을 넣고, 대부분 트렁크에 넣는다고 해요. 뒷좌석도 위험하니까. 트렁크에 넣고도 멀리 이동 잘 못한다 그래요. 무서우니까. 중간에 사고가 나거나, 왜냐면 운전을 많이 한다는 건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도 크고, 이동 동선이 넓어진다는 건 자신이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문제도 생겨요. 너 왜 거기 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다니던 공간이 아닌 특출난 공간으로 갑자기 이유 없는 공간을 이동하면 나중에 자기가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뭔가 변명을 할 상황이 안 된다는 거 범죄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서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선산이래요. 선산.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가족?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묻혀있는 선산들. 그런 곳에다가 많이 유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면 거기는 땅이 파져도 오해받지 않고, 그 곳에 간다고 해도 오해받지 않으니까 대부분 그런 공간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범인의 심리적인 이 행동의 패턴을 봤을 때도 만약에 4시 50분, 4시 반에도 범인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유기 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준비가 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앞쪽 공간도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유기를 하러 한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노출될 수도 있고 위험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니면 아니야라고 할 수도 모르겠지만 차를 미리 대기시켜놓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럼 그 차는 무슨 차지? 이런 조사까지 다 들어갈 텐데, 그럼 그걸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 안에서 저질렀다? 이러기에도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당시에 4시 51분이죠. 4시 반쯤 그 일이 발생이 되고 나서 혹시 그 이후에 사건 현장을 청소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윤희 양을 옮긴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희 양을 그대로 두고 6월 7일과 그러니까 6월 6일이죠. 이제 아침이 되고 6월 7일, 그러니까 6월 6일과 6월 6일 낮과 6월 7일 낮을, 그러니까 하루를 이용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뒀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서 나갔든, 왜냐면 그냥 비밀번호 모든 걸 다 빼놓고 그냥 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문 열어보면 안 되니까 자기가 비밀번호를 직접 변경을 해놓고 나가서 다시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와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에 안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비밀번호 알고 집을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이면 그 이후에 그런 걸 확인할 필요도 없지 않았었을까, 그런 얘기였거든요. 네.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들도 같이 존재하는 거라서 위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위치에 대한 부분에도 있는 거고,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한 가지를 갖고 계시네요.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이윤양 컴퓨터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신 것 같은데, 당시 이윤양 컴퓨터가 회수됐고요. 하드를 경찰 쪽에서 보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도와주시는 분도, 그리고 하드의 카피를 한 적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는 충분히 조사를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 내용까지, 네, 여러분에게 전달은 해드립니다.